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가 직장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벌써 직장 이야기 3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사실 하지 못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고요. 혹시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회사들의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어떤 회사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일단 반드시 직장 이야기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 시작 전에 히미스타의 직장 이야기 1부와 2부를 들으신 분들의 청취 후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직장 이야기 1부를 듣고 나서 응암동 마셔도 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올리신 회차 올라오자마자 듣고 이 말씀 드리고 싶다 생각하다가 이제 보내요. 우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문제가 있나 생각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낀딸님은 분명 문제가 없으셨겠지만 혹여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건 폭력이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 혹여라도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신다면 슉슉 멀리 던져버리세요. 아셨지요? 어떤 일이 반복되면 내가 이상한가, 내가 문제인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셔야 해요. 괴롭히고 뒤에서 그런 양아치 짓하고 그런 건 진짜 100%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라고 해주셔서 마마님 항상 너무 감사하다. 직장편이 좀 너무 재미가 없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뭐 웃기고 재미있고 그런 뜻의 재미라면 회차마다 색깔이 다르니까요.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죠. 하고 낀딸님 방송인데 낀딸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제 방송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에 대한 TMI를 풀기로 하고 시작을 했던 방송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너무 제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흥미나 관심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면 당연히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지만 본인하고 상황이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직장 이야기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죠? 이런 길을 걸어오셨구나. 일하면서 이런 것들을 겪으셨구나. 혹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낀딸님을 긴장하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치만 또 새로운 곳으로 일을 나가시는구나. 용감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떡볶이 말고 밥 드세요 라고 마지막에 써주셨는데 제가 비욘세 한줌단 단톡방에서 맨날 떡볶이 사진만 올리거든요. 저희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가에 떡볶이 집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맨날 떡볶이 사와서 먹고 이러니까 좀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요즘은 떡볶이 먹는 횟수도 좀 줄이고 있고 최대한 밥하고 반찬을 좀 건강하게 차려서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떡볶이는 참을 수 없다. 오늘도 방금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은희새끼에서 떡볶이 배송이 왔다. 떡볶이는 참을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직장 이야기 2부 업로드 후에 대명동 풀스윙님께서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3부 슬프면서도 좋은 이 기분은 뭐죠? 정말 여직원은 직장의 꽃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면전에서 내뱉는 인간이 있다니 꽃목걸이라도 걸어서 입구 인포메이션 자리에 앉혀놓고 싶네요. 히미스타님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기로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났던 게 일단 저를 불러다 놓고 여직원은 사무실에 꽂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머리 길이가 좀 어깨에 닿아서 약간 휘는 정도의 단발머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주말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냥 그 소장이 진짜 겁나 빠았네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를 뽑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머리를 뽑지 않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데 머리카락으로 자꾸 화풀이를 해서 큰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날도 주말 내내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화풀이는 해야 될 것 같고 말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벽에다가 대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요거 머리 잠깐만 잡아줘 이래가지고 뒷머리를 가위로 이게 둥성 잘랐어요. 그래서 약간 긴 커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누가 봐도 머리 길이가 달라진 게 확연히 표시가 날 만큼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고 이제 출근을 했더니 이제 거기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잘랐냐,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이렇게 약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저한테 여직원은 사무실에 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꽃 좀 다듬어 봤는데 어떠세요? 말하면서 근데 아마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 품질 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갑자기 소장실이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설마 저 사람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끄덕끄덕했지. 그랬더니 새끼 진짜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제가 지난 회차도 얘기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소장에 빠은 그런 걸 알아요. 아는데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약간 그 소장한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소장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되게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제 편을 들어서 제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장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진짜 퇴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발언권이 생기면 이 사람 이름도 얘기할 거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인들한테는 그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근데 혹시나 방송에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좁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생기면 오히려 만인이 다 들을 수 있을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참 말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한데 근데 좀 더 열받는 거는 그 소장이 이름이 그냥 이름만 언뜻 들었을 때는 여자라고 상상이 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짜증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 개빠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장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상상이 되는 게 또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제가 얘기하다가 한번 이름을 얘기하고 말을 한 적 있었는데 여자로 오해하는 지인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열받더라고. 어쨌든 뭐 건설회사 이야기는 요쯤에서 정리하고 아니네. 제가 지난 방송분을 편집을 하면서 그 건설회사 얘기가 또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또 안 적어 놓으니까 또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제가 사실 서류 관련해서 완전히 담당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되게 소소한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본인이 일을 했던 그 관리팀장이 서류 관리를 진짜 못했어요. 막 계약서 같은 거는 사실 엄청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되게 중요한 서류들을 되게 책상에 널브러 놓고 다닌다거나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한 업무를 하러 그 관리팀장 자리에 자주 가는데 그런 서류들이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니네 나한테 잘못 보이면 계약 연장 안 될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건설회사가 정규 직원인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건설회사인데도 저희 사무실에 그때 한 15명 정도가 있었나? 근데 거기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팀장 직급 말고는 다 계약직이었던 거야. 엄청나게 중요하게 막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막 차장, 과장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다 계약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벌벌 떨어야 되는. 제가 그 얘기를 그 사무실에 다니셨던,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직접 듣고 나서 알게 된 건데, 그냥 제가 약간 계약직으로서의 뭔가 한탄 같은 걸 하면서, 그래도 과장님은 정규직이시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잘릴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을 했어요. 어차피 저는 3년 6개월을 약속하고 들어갔지만, 이 팀장
이 약간 수틀리면은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탄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 놀란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약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책상에서 계약직 명단을 이렇게 보고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뭐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치로 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아마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무실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1도 모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워크넷에 들어가서 캐드 담당자 구인 글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넷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그냥 내가 써주는 그대로 올려라. 라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또 손으로 써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캐드 직원이 좀 잘 안 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이제 여자 캐드 직원이 뽑힌 거예요. 근데 당연히 계약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워크넷에 올릴 때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워크넷에 올릴 때에는 뭐 월 23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 계약서를 우리는 다 전산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계약서를 품위로 올리라고 해서 그냥 내용 같은 거는 팀장이 다 써주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작성만 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마 기한을 올리는 것 자체도 아마 팀장 아이디로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올리라고 하면서 금액을 딱 적어주는데 분명히 워크넷에는 230만 원이라고 적어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면접 볼 때에도 2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캐드 담당 직원도 230만 원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집을 얻어서까지 여기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기한을 올리라고 준 메모를 보니까 최저임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부터 당황스러운 거야. 팀장님, 우리 저번에 워크넷에 올릴 때 230만 원으로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캐드 담당자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냥 올려. 네, 또 나왔죠. 그냥 올려. 네, 그거 재무팀이랑 다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재무팀이랑 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캐드 직원이 관리팀장한테 와서 급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대신 써준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캐드 직원이 나한테 와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 때문에 내가 돈이 이렇게 깎였다. 230만 원이라고 공지 올려놓고는 왜 계약서를 180만 원을 올렸냐. 그래가지고 내가 나 그거 팀장님이 다 시킨 대로 했다. 팀장님이 써준 거 보여줄까. 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로 그 계약서 기한을 올리기 직전까지 팀장한테 몇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나는 대신 이렇게 품위서를 써줄 순 있는데 캐드 담당자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나는 이거를 해명할 수가 없다. 그냥 관리팀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3번, 4번을 물어봤는데도 그냥 올려라. 그냥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마라. 그 관리팀장 말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시키는 거나 해라.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캐드 담당자의 급여를 지켜주려고 부장이랑 진짜로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 3번, 4번을 다시 되묻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안 났을 리 없잖아요. 제 성격상. 아니 팀장님 분명히 2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18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월세에 맞먹는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캐드 직원도 자기 수준에 맞는 월세를 구했으면 되는데 230만 원을 받아도 좀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방을 구하긴 했어요. 그거야 뭐 본인의 생활 패턴의 문제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할 게 없고 어쨌든 간에 제 기준에서는 5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게 진짜 나였으면 정말 이거 노동부 신고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로 지 급여를 지켜주려고 부장이랑 개같이 싸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캐드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설명을 다 했어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급여 품위를 올릴 때는
금액이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자라고도 팀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고, 이런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캐드 담당자가 팀장한테는 못 따지니까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화풀이 할 상대가 필요했던 거야. 진짜 그러고 나니까, 진짜, 좀 그냥 격한 말로 존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벽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품위서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퇴사할 쯤 돼서 깨달은 건데, 일단 태어난 성별은 여성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캐드 담당자의 그 사고는 명예남성이었고, 그냥 누구한테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막 강자한테 따질 배짱은 없으니까 약자인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을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질적으로 싸움이 진짜 안 맞거든요. 싸우고 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고 저희 그 사각사각 글쓰기 글에다가 써놨다. 아마 제 블로그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싸우고 나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 그냥 좀 안 싸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못 참겠는 그 몇 가지의 버튼이 눌리면 또 그렇게 막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막 들이받아야 되는 또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남한테 손에 끼치는 짓은 안 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화살이 나한테 막 오는 게 상황이 너무 못 같잖아요. 근데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직원 달랑 두세 명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좀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같은 여자 동료가 나한테 칼을 꽂으니까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능력도 없으면서 헛소리나 찍찍해대고,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인정도 안 하고, 힘없는 계약 직원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잘못 돌리고. 그러니까 그 관리자 새끼가 악의 근원인 거야. 아마 제가 그만둘 때쯤에 내년에 정년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은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던지 아니면 뭐 놀던지, 네, 뭐 뒷주머니 찬 게 많으니까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어쨌든 뭐 일상이 아주 약강이었던 그 관리자. 자, 그럼 지난 방송에 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보면서 몇 개 안 남은 회사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건설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또 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곳이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인디밴드 공연 보러 이제 라이브홀 가잖아요. 그럼 그 근처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 현장이. 그러니까 맨날 보면서 볼 때마다 짜증나요. 그 서장도 못 갔고 그 관리팀장도 못 갔고, 어쨌든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녔던 그 노무법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을 찾다가 사실 뭐 사이사이에 뭐 생산직 알바도 하고 뭐 이리저리 알바한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마지막으로 사무실 한 번 더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무사 사무실에 가게 됐었는데, 여기도 넉 달 정도밖에 못 다니게 된 게, 일단은 이 노무사 사무실의 구성원들이, 보자, 대표, 사무장, 그리고 노무사님, 그리고 사무원 1, 사무원 2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자리는 그냥 사대보험 신고해주는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자리가 막 노무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하는 되게 어려운 자리였는데, 일단은 제가 잘못 뽑힌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사람들이 저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게, 그냥 뭘 시켜도 잘할 것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뭘 시켜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잘 못한다는 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진짜 유난히 못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전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뭐 메일이나 팩스 같은 걸로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신고나 해주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직 일할 때 사대보험 업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뭐 하다가 조금 일이 익숙해지면 자격증 같은 것도 딸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어요. 설사 내가 그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냥 편하게 사무실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무장 3명이 일을 물어오면 보조를 우리가 이제 사무원들이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사무장 3명 중에 2명은 그래도 일하는데 굳이 2번, 3번 물어보지 않아도 되게끔 정리를 잘 해서 줬어요. 이제 그분들은 사실 평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씩 뭐 변수가 나서 다시 물어보고 해야 되더라도 짜증나지 않을 만큼 물어볼 수 있었는데, 한 명이 진짜 진상인 게, 그 사대보험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언제 자기가 사대보험이 가입이 돼서 언제 상실을 하느냐 그 날짜가 되게 예민한 거라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진짜 진상인 사무장은 그냥 자기 메모하던 아무 종이에다가 그냥 써서 휙휙 날리고 가요. 그럼 정리라도 좀 잘해주고 가면 괜찮은데, 여기 찔끔 쓰고 저기 찔끔 쓰고 그 다음에 썼다가 막 직직 긋고 틀렸는데 그러니까 지워주지도 않고 그냥 막 맞는 거 틀리는 거 혼자해서 써주고, 막 그리고 거기서 막 그 담당하는 사업체 이런 데서 전화 와가지고 욕하고, 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되게 그 사무장 자체가 제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인 게, 한번 우리가 워크숍을 갔었는데 차를 빌려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같이 타고 가는 이런 거였는데, 사무장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술을 못 먹게 되는 사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 올 때 다른 사무장님들이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평소에 술을 좋아하더라도 다 같이 가는 워크숍인데 그렇게까지 눈치가 없을 수 있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 받아오는 거 보면 눈치가 진짜 백단인데, 진짜 되게 지멋대로였는데, 어쨌든 워크숍 가가지고 술 먹는데, 식당 가가지고 회 먹으면서 술 먹었으면 됐잖아요. 운전을 해서 돌아오셔야 되는 분은 술도 못 드시고 콜라 마시고 있는데, 아, 그렇게 술 진탕 마셨으면 그만해도 되는데, 와, 차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막 세우라면서 이래가지고, 길가에 슈퍼 들어가서 술 사와가지고, 차 안에서 마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진짜 나랑 안 맞다. 아무리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어도 술 못 드시고 저렇게 운전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렇게까지 술판을 버리고 싶은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일적인 것도 일적인 거였는데, 일단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도 진짜 싫었고, 사람 인성도 진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무장 때문에 약간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 싫은 거 너무 못 버티니까, 이거 진짜 잘못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언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거는, 이거는 그냥 서로 간에 약간 감정 싸움 같은 거였는데, 제가 사대보험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무원, 그분은 저보다 일단 급여도 높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그놈의 가족회사라는 건데, 실제 가족은 아니고요. 대표가 원래 노무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 노무사가 노무사 사무실을 차리면서 이제 데리고 온 사무장이 3명. 20, 30년 되신 거지, 사무장님들은. 거의 뭐 가족 같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노무사 1명이 더 있었는데, 그 노무사는 대표의 제자. 대학에서 만났다 그랬던가? 그래서 제자를 자기 사무실에 일하게 해뒀었고, 근데 그 노무사님은 지금 독립하셔가지고 따로 사무실 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저하고 감정 싸움이 좀 심했던 사무원. 그 사무원이 막 법도 공부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급여가 정해져 있는 회사는 급여 정산하기가 진짜 쉬운데 그 좀 변수가 많은 그런 업종에 급여 대장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급여 담당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급여 담당자가 자기가 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아직 4대 보험 가입하고 이 상실하는 것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나한테 일을 떠넘기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4대 보험만 한 건 아니었고 장부 만들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넘겨주고 이런 걸 했었는데 난 이미 그것만으로도 되게 이제 한 달, 2달 돼가지고 벅찬 상태였는데 저한테 자기의 일을 떠넘기려고 대표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무원이 그 대표 친구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 없는데 정말 가족 같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친구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 나한테 일을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근데 나는 이미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한 몇 달 더 해서 일이 조금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내 책상 위에다 서류를 막 집어 던진다든지 약간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확 느껴지니까 여기는 사무장만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원도 나한테 일을 떠넘기고 싶은데 내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약간 나한테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1부, 2부 들으셔가지고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렇게 휘어주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난 여기 그만두면 땡이야. 대표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나한테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퇴사를 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다 얘기하고 퇴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대표도 약간 심각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지 입으로 얘기 안 하고 그 자기 밑에 있는 노무사님한테 얘기를 좀 해봐라. 왜냐면 그 노무사님이 되게 착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달래서 다니게 해봐라. 뭐 업무는 더 주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 현 상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난 이미 또 너무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당한 거야. 그냥 내가 성격이 여기랑 안 맞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대표가 또 노무사님한테 또 둘러서 노무사님이 저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미 씨 그러면 원래는 말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급여는 말일까지 일한 걸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면 중간에 정리하고 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그러면 급여를 말일까지 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정리가 되면 그만두는 걸로 하고 만약에 말일까지 갔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끝까지 정리는 해놓고 나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회계, 돈 쓰는 장부라든지 그다음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그 옆에 사무원이 더 잘했기 때문에 다시 뭐 따로 알려줄 필요는 없었고 일단 회계 장부 쓰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를 괴롭혀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무원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일을 덜고자 나한테 위협을 했는데 내 일을 자기가 답으로 가져가게 됐잖아.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 저 같으면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이 힘들겠구나 라고 되게 마음을 쓰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일 떠넘기려고 하다가 네 꾀에 네가 넘어간 거 내가 어떡하겠니.
잘 지내라. 그러고 퇴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그래도 일을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내일까지 정리를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내일 퇴사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업체에다가 알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전화 그 옆에 있는 사무원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시원하게 좀 털고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퇴사를 하루 앞두고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업체가 업무적으로도 진짜 진상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 업체 대표자가 늙은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 한남이 저한테 전화기에 대고 여성 비하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참지 않잖아. 지금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내가 그거 우리 대표님한테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냐고. 막 그래가지고 언성 높이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내가 너 그만두게 만들 거야. 그 사업체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거기 못 다니게 할 거야. 근데 저는 이미 내일 퇴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니 때문에 퇴사한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리저리 진상들도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그날도 사실은 몸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자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무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돈 못 받아서 뭐 돈 받아달라고 오는 손님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실업급여 받아야 되는데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좀 뭐 맞춰달라 이런 데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뭐 4대보험 가입일이랑 뭐 상실일이랑 막 수정해달라고 하고 4대보험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대보험이라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쓰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가입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전화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전화를 진짜 안 받아요. 그래서 한번 연결됐을 때 일을 싹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해결을 못하고 끊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글피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였던 게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오늘 할 일 1, 2, 3, 4, 5 적어서 한 개씩 지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4대 보험 일을 하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일 모레로 막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담당자 계시나요? 라고 하면 그 담당자 휴가인데요 이러고 그리고 나서 휴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미 이틀이 지났잖아. 또 전화해가지고 담당자 계신가요? 연차인데요? 어쩌라는 거야. 왜 이렇게 휴가들을 많이 가고. 근데 이 4대 보험 관련해서 업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전화 너무 많이 오니까 좀 약간 예상 답변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좀 피곤한 업무였고 그러면 노무사 사무실은 일단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고 그리고 여기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도배를 배우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도배를 했다고 하면 다들 막 우와 막 이러는데 제가 도배에 꿈이 있어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국비교육 리스트를 쭉 열었을 때 제일 빨리 제일 짧은 기간에 수료를 할 수 있는 거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는 사실 도배 자격증만 따면 현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적당히 이렇게 껄떡대다가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도배 처음 배울 때부터 그 도배 학교 선생님한테 나는 진짜로 현장에 나갈 거라서 뭐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때우기로 오시는 분들하고 다르고 현장에 자리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해달라. 나는 반드시 그쪽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라서 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에 그 희망자 도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한 사람 중에서는 저만 여자라는 이유로 현장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알아봐 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막 찾아가서 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으면 소개조차도 안 해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현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0-40개 한 1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배를 배우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총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고 주 5일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다녔었고요. 배우는 동안에도 연습을 하면 풀 같은 게 많이 묻기 때문에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챙겨서 다녔어야 됐어요. 캐비넷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도배를 배우는 동안의 에피소드 중에 이것도 정말 반드시 모든 이가 다 들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도배 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오늘 기분이 진짜 먹 같았다. 실습 시작하고부터 거슬렸던 짝꿍한테 오늘 제대로 열받았다. 같이 사용하는 물건을 내가 쓰는 도중에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치워버린다거나 맨스플레인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배려를 지멋대로 하는 척하고 아주 사소하게는 율무차를 마시고 있는 나에게 커피 마실래요? 라고 하길래 아니요 라고 했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욕을 중얼거린 일이 있었다.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참고 참았던 게 터졌다. 오늘은 풀을 개고 있는데 줘요 하고 도구를 내놓으라는 손짓을 했다. 아니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봐서 오늘은 제가 할게요. 나는 내 말에 어이없어 하는 표정. 손목 아플까봐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저 현장 나가서 일할 때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풀 개주실 거예요? 어차피 각자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배려 같아요. 라고 했더니 또 못 같은 표정. 네, 이거는 좀 약간 제 기분을 적어놓은 건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여성을 배려하는 나는 멋진 남자 막 이렇게 약간 도취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자기의 배려가 필요 없는 여자가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근데 지금 솔직히 나는 여기에 여자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같은 도배 기능사 준비 실습생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씨발! 이러면서 저희 도배 도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겁고 날카로운 도구, 뭐 칼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게 굉장히 하여튼 위험해요. 근데 그 도배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집어 던지면서 그 교실 밖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보다가 참아라 해가지고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자신이 남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덩치가 아깝다. 진짜.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TV에 막 운동한다고 나오는 남자들 보면 지금은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는데 막 김종국이나 강호동 같은 애들 보면 자기 운동했다고 힘으로 사람들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뭐랄까 찍어 누르는? 난 그런 게 진짜 싫었거든요. 힘 자랑하는 거. 자기가 힘이 좋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데다가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한테 힘을 쓰는 그런 게 진짜 싫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런 스타일인 거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배려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도 진짜로 벌벌 떨면서 집에 갔거든요. 제가 겁이 나지 않아서 배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겁이 되게 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손만 들어도 나를 저 끝에까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거구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좀 작은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키만 해도 한 30cm는 차이가 날 거예요. 몸무게에도 30kg 이상은 차이 날 것 같은데 뭐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도배 교육을 끝까지 듣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그 사람 얼굴을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가 이제 교육장에 갔죠.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 그 내일 배움 카드 체크를 하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혜미 씨 잠깐만 앉아봐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저는 이미 아직까지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가슴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잠깐만 앉아봐요 라고 해서 제가 그 교육장에 있는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김 선생님이라고 하면 뭐 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어제 뭐 누구누구 씨랑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네, 이런 대화의 흐름이 있었고, 제가 진짜로 그 일주일 동안 실습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풀 개는 거를 시켜주지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시켜줘야만 한다기보다 일단은 덩치나 이런 거에 압도되고 그냥 그 사람이 계속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나도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도배 가방을 집어 던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도배 도구를 던졌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네, 도배 도구 던져가지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도배 도구를 던지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일단 무슨 일인지 알았으니까 희미 씨는 오늘 가서 그냥 교육 실습해요. 이렇게 한 거야. 아, 제가 티스토리에도 적어놨네요. 어제 너무나도 폭력적인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 오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무거운 물건을 던진다는 것은 언제든지 너를 해할 수 있다. 라는 경고 같은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입시를 찍고, 그러니까 출석 찍고 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커터 칼을 꺼내어 드르륵 드르륵 계속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캐비넷에 이제 제가 가방을 넣고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 자리를 지나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딱 지나가는 그 순간에 커터칼을 꺼내서 칼날을 드르륵 뺐다가 드르륵 넣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또 나오네.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은 언제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원장쌤과 상담을 해서 짝꿍을 바꾸었다. 이게 도배 실습을 하는 공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실습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제 짝꿍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짝꿍을 바꿨는데도 그 바뀐 짝꿍도 미친놈이었어. 그 새로 바뀐 짝꿍도 직함은 그 우리 도배반 반장이었어요. 근데 반장이면 뭐하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오히려 거기 조금 나이가 있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더 반장처럼 잘 챙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반장이라는 새끼도 지는 도배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시간 때우러 온 거야. 그리고 잘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남들이 막 지적하면 겁나 싫어하고 하여튼 좀 미친 개였어. 아니 지가 도배에 뜻이 없으면 가만히 한쪽에 처 앉아있던가 남 실습하는데 와가지고 혼수를 하여튼 걔도 생각하기도 싫고 나이만 먹으면 뭐하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바뀐 짝꿍도 싫었지만 어쨌든 이제 한 번 더 바꿔달라고 하면 내가 민망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도배 배우던 시절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원장님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연결해준 건 아닌데 제가 하도 원장님 찾아가가지고 연결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이미 나가있던 남자 실습생이 근데 웃긴 거는 걔는 자격증 따지도 못했어요. 전 자격증 땄거든요. 근데 어쨌든 걔는 남자라는 이유로 저하고 신체 구조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키 작고 팔다리 짧고. 그랬는데 걔는 현장에 취업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좀 이상하게 시기가 꼬여가지고 제가 여기공 집수리 클래스에 참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키 작은 남자애를 통해가지고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마음이 급하니까 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공 수업이 평일이었어가지고 앞으로 월요일 이틀을 더 빠져야 된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도배를 하던 도중에 친구 집에 가다가 차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차 찾으러 가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며칠을 더 빠지게 된 거예요. 일단 반장 입장에선 제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고 제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처음 제가 현장에 나갔던 날부터 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둘 거면 빨리 나가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왔다가 빨리 그만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실 도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들도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나간다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대요. 알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말던지. 근데 그냥
자기 스트레스 푸는 욕바지 한 명 뽑은 거랑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 또 욕바지로만 썼으면 참 어떻게든지 버텨봤을 텐데, 제가 이 얘기도 이제 지인들한테는 몇 번 했거든요. 그 현장 안에 있는 미혼이었던 반장. 그러니까 결혼을 무지무지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인 반장이랑 저를 계속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보통 직장 들어가면 결혼했어? 남자친구 있어?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혼이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처음에 좀 약간 회유하듯이 아,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결혼은 안 하고 혼자 하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갔던 현장의 반장이 부부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일하면서 대화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님들이 사는 거 보니까 더 결혼하기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둘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진짜 싫었던 거는 똑같이 도배를 하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똑같이 출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반장 새끼는 집에 가서 손 꼼짝 안 하고 배우자 쪽에서 집안 살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약간 음식이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밥을 이따위로 먹어서 되겠냐면서. 아니 근데 언니도 같이 일하고 있잖아. 지는 맨날 입으로 일하고. 그래서 나는 왜 뭐지? 이게 무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왜 한 사람은 집에 가면은 손도 까딱 안 하는데 근데 집에 가서 손도 까딱 안 하는 걸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손도 까딱 안 하고 한 사람은 밥이 부실하다고 화를 받아내야 되는가.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남한테 결혼을 하라고 하는군. 하하하. 이러고 그냥 웃었고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갑자기 되게 또 이렇게 은근한 말투로 누구누구 반장도 이제 결혼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길래 저한테 갖다 찍어 붙인 반장이 성격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좋으신 것 같은데 뭐 결혼 잘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남 얘기처럼 했더니 저한테 그 반장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근데 평사원일 때는 모르겠는데 반장 되고 나면 주말도 없고 이 안에서 만나야지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띵 받은 게 그 얘기를 처음에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소장이 저한테 사무실을 꼭 얘기했을 때도 처음에 띵이 무슨 얘기지? 이랬는데 이때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안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내가 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 회사 소속 도배팀 안에서 미혼 여성인 도배사는 저하고 다른 팀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저 말고 다른 여성 도배사분은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되게 크시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똑같은 남자처럼 대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지우고 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마 나를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반장 얘기를 하면서 그 반장 결혼해야 될 텐데 하면서 이 안에서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서 와 근데 그때서야 이제 나는 나 얘기를 하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와 너무 황당하지? 그래가지고 저 결혼 생각 없다고 지금 저한테 찍어 붙이시는 거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하면서 뭐 왜 결혼 안 하냐면서 나한테 또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장 부부가 도배 현장에서 일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버튼이 됐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또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저도 참 진짜 유리 멘탈이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이었을 때까지 괜찮다가 세 번을 넘기면 그게 정말로 뇌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장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 반장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걷다 대고 저 말고 그 팀 안에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저보다 키도 크고 신체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걔도 멘탈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언제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한 며칠 만에 출근해가지고 걔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희미 씨, 제가 오늘 그만둔다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퇴근할 때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난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먼저 얘기 꺼냈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 거다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걔가 아침에 조회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갑자기 또 조회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팀 자체가 얼마나 빠았냐면, 그 도배할 때 현장에서 조회를 한다는 거는 그날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거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게 조회란 말이에요. 체조도 좀 하고 몸도 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자들은 조회 나오지 말라고. 네, 진짜 저희는 왜 조회 안 가요? 이러니까 여자들은 안 나가 이러더라고. 왜요? 여자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닌가? 일정 몰라도 되나? 좀 어이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다.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를 다 메꿔서 마지막에 사인하고 한 부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준다는 거야, 한 부를. 그래서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 탁 뺏으면서 너 이거 뭐야? 이러는 거야. 내가 한 부 안 주신다 그래서 그냥 계약 조항 사진 찍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지금 우리 의심해서 이런 거 찍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띵받아서 사무실은 원래 두 부 만들어서 한 부 주거든요. 나는 그런 습관이 있었을 뿐인데 그것도 나만 찍은 것도 아니고 그 남자애도 찍었는데 내 거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우라 그러길래 지웠어요. 근데 휴지통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봤더니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명시돼 있는데 우리 쉬는 시간 한 개도 안 지켰어요. 그냥 4시간 풀로 계속 일하고 점심 먹고 점심도 1시간이라고는 돼 있는데 1시간을 못 쉬어요. 그래서 계약상 문제가 있는 걸 내가 깨닫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막 하고 제가 도배를 했던 게 2021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일당으로 7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너무 웃긴 거는 내가 7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20년, 30년 전 얘기 꺼내면서 우리는 4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때는 그때의 시세고 지금 2021년이잖아. 근데 계약서를 7만 원에 맞춰서 적은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전 진짜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굉장히 또 화를 내면서 그냥 또 하라면 하라고. 진짜 그놈의 하라면 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반장이 이런 되게 포인트 있는 에피소드 말고도 그냥 하루 종일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일하는 내내 그냥 일상처럼 항상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너 일 못한다. 너 7만 원 받아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남자 직원이 실수를 한 건데 자꾸 나한테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다 짜증나가지고 그거 누구씨가 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씨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놓은 건데 왜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냐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러면은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지. 뭐 화를 내냐면서. 지는 나한테 맨날 화내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얘기했죠. 한 30, 40개, 한 120개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첫 번째 현장을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 현장에서도 사실은 제가 그래도 그때 당시 아파트 천장 바르고 있을 때여가지고 천장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 앞에 남자애도 그만두고 보조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둘만 하기에는 좀 버거운 파트라서 천장까지는 제가 해주고 나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를 이 현장에 꽂아준 그 키 작은 남자애한테 나 너무 힘들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걔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 거예요. 희미 씨 그만둔다던데요. 저는 분명히 이번 주 한 이틀만 더 하면 천장까지 다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벽은 뭐 부부가 알아서 하니까. 난 힘든 거 좀 도와주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반장이 희미 씨 그만둔다며 이러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는 거야. 저 그냥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지 언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천장까지만 밀어주고 가 이러는 거야. 근데 이미 이 반장은 내가 그만둘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 남은 이틀 동안 나를 쪽쪽 빨아먹겠다는 그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 낮에 천장 밀 때 저한테 키도 작은 게 뭐하러 도배했냐면서. 사실상 저보다 키 작은 도배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익숙치 않은 환경이니까 조금 더 부족한 것 뿐이지 왜 나한테 키 작은 게 도배를 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신공격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또 쌓여있는 상황에서 반장 입에서 그만둔 다음에 이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이틀 더 있어봤자 좋은 꼴 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착취당할 것 같아서 저 원래 금요일까지 천장 다 밀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반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 시점에서 제가 이틀 더 다니는 거가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냥 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틀만 더 해주고 가지 이러는 거야.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미 마음이 서로 불편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오늘까지 급여 책정해서 넣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반장을 보면서 사람을 진짜 부릴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무조건 가스라이팅만 하면 거기에 다 붙어 있을 줄 아나 봐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팀에 사람이 들어온 게 되게 오랜만이었대요. 근데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면 그냥 좀 잘 해줘서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또 지 마음대로 한 거야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남한테 화를 내고 우리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화를 더 많이 내겠지. 그러니까 좀 사람을 컨트롤할 줄 모르고 어쨌든 반장이라는 게 그 팀의 최상의 관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다룰 줄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안 들어오지. 들어왔다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 저 오늘 도배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아직까지 알바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두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현장을 갔다가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계속 방송에서 권유되고 있었던 기간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맞았었고 2차로 화이자를 맞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이자를 맞고 제가 약간 부정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시 이제 그 도배 현장을 나간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진짜 가스라이팅 오졌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 앞에 다른 직원들이 이미 이제 보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근데 반장이 우리한테 되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고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네가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은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현장에 갔는데 이게 한바라고 해서 건설 현장에 밥을 대주는 식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이 진짜 유난히 밥이 부실했어요.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제가 편식을 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반찬이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짜증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화이자 부작용 때문에 부정출혈이 나는 상태인데 밥도 부실하죠. 제가 이제 제일 말단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는 신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몸이 축 났어요. 그때 진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다녔는데 너무 적게 먹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오히려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폐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배를 그만두고 이제 콜센터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회사
출근 준비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때 난소출혈이었나? 여기도 되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스라이팅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일 힘들고 이런 거야 다 차치하고 이미 현장 첫 번째 현장에서 다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두 번째 현장의 가스라이팅은 뭐였냐 하면 여기도 부부가 같이 하는 데였어요. 첫 번째 현장도 부부가 굉장히 가스라이팅이 심하긴 했는데 니네 일을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런 류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스라이팅은 완전 진짜 직업을 걸고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한바가 되게 부실했기 때문에 점심을 그냥 현장 안에서 원래 화기 쓰면 안 되는데 가스버너 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에다가 오뎅이라든지 햄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주긴 했는데 어쨌든 메인은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씩을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좁은 곳에서 같이 먹으니까 되게 그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좁게 모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맨날 하는 말이 니네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도배할 수 있을 줄 아냐? 니네 내가 막말로 니네 여기 그만두고 나가면 도배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한테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물어봤지. 레퍼토리는 그냥 맨날 똑같았어요. 니네 여기 나가면 내가 일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붙어있어란 얘기잖아요. 아, 근데 여기도 그거 있었어요. 이게 부부가 되게 주변 사람들 짝지어주고 뭐 이렇게 답례로 뭐 받아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에 어떤 반장한테 여자친구 소개해주고 막 되게 니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희가 비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약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입식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까지 왔으면 인생 밑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걷다 대고 결혼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징그러. 일적인 것도 조금 그랬던 게 인원이 되게 많은데 제가 4명의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체력이 축나는 거예요. 밥도 적게 먹었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 그리고 보조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4명이 하는 일을 좀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도 뒤엉키고 막 좀 하여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막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이 너무 힘든데 차라리 사람들이라도 좋았으면 같이 도와가면서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한 120개 정도의 퇴사 사유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퇴직을 하게 됐죠. 이렇게 남성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현장에 가면 이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도배한다고 했을 때 그 건축 분야의 지인이 대구는 안 된다. 도배할 것 같으면은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그래도 뭐 여성들끼리 구성돼 있거나 아니면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는 진짜로 너무 남초고 너무 깡패식의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할 거면 올라와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대구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좀 그랬는데 저 마지막에 이제 그만둘 때도 되게 그 부부가 저한테 엄청나게 좀 약간 그 마음이라는 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였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 그만두는 그날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멸해버리는 수준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을 밟아도 이렇게까지 밟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둘이서 앉아서 저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날 거의 죽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도배 한 번 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고 싶었던 건데 결국에는 두 번째 현장이 좀 더 첫 번째 현장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도배 자체를 안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성 도배사분이 유퀴즈에 나오고 책도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그 사람처럼 될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도배사도 요새 하기 좋대. 근데 그분은 정말 케이스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반장님이 굉장히 잘 챙겨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현장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저하고 인연이 안 되려고 그랬던 건지 제가 갔던 현장 두 곳은 다 문제가 좀 심각했고 그게 지역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도권에서 도배를 시작했다면 좀 잘하든 못하든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됐고 혹시나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도배를 배우려고 하시거나 도배 도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 거 다 드릴게요. 이제 도배는 완전히 안 할 거라 가지고 제가 당근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만 진상들이 다 들러붙어요. 차라리 내가 이거 불태우고 말지. 니네한텐 주기 싫다. 약간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사람 이름이랑 얼굴 구분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길치라 그랬잖아요. 얘기했나? 사람 이름, 얼굴 구분 잘 못하고 길치예요. 근데 이거는 좀 기억력이랑 별개로 어릴 때부터 사람을 좀 구분을 좀 잘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뭐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떤 약속을 망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도배 다니면서 진짜로 힘들었던 게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다 디비 파놓고 똑같이 생긴 건물에다가 제대로 된 뭐 이정표도 없고 이런 데서 제 길을 잃으면 진짜로 멘붕이 와요. 근데 저는 진짜로 순수하게 길을 못 찾아서 늦었는데 늦었다고 욕을 먹어요. 근데 내가 누구처럼 뭐 담배 피다가 농땡이 치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단지 길을 잃어서 다른 데 갔다 왔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특히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내적 친밀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불안 요소가 된다는 거를 이때쯤에 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막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걸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비용 공동체 1주년 모임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다들 반갑게 막 언니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누구시냐고. 와, 근데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는 되게 반가워서 왔는데.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진짜로 그냥 말로만 미안한데 이게 아니라 완전 허리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아니 거의 폴더로 접어가지고 바닥에 닿을 듯이 진짜 죄송한데 제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누구시냐고 제가 진짜 하루 종일 그 1주년 모임이 끝날 때까지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생활 그냥 일상에서만 그러면 적당히 어떻게 넘어가지는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너무 힘들고 출근하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도 케바케인 게 내가 누가 누군지 몰라도 사실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제가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렌즈 회사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저한테 약간 악담 비슷한 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할 때 뭐 서류를 보든 제품을 보든 고개를 엄청 숙여가지고 거의 뭐 점점 땅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닥 쪽을 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뭔가 굉장히 나쁜 말을 막 퍼붓고 사라졌어. 근데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게 나를 향해서 퍼부은 저주인지 의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렌즈 회사 다닐 때 한 팀에서 한 20명 정도가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아주 대충 파악하는데도 한 석 달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마음이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 꼴보기 싫었던 어떤 사람의 괴롭힘으로 한 넉 달 만에 퇴사를 했었죠. 그거는 제 국민연금 기록에 제일 마지막에 표시가 돼 있어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근데 지금 다니는데도 그래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아주 대충 파악하는데도 한 달 정도가 넘게 걸렸고, 그러는 사이에,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의 눈밖에 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냥 편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한테 악담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나누어줄 넓은 아량도, 기력도 없어요. 있잖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다면, 잊었죠, 미안해, 내가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하고 전화를 할까 말까.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 좁은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는 속이 좁아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 상황에서만 낯을 가리는 건 또 아니고요. 그 SNS에서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그 팔로잉 목록을 이렇게 열어보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기존의 팔로잉이었다고 해도 아이디를 바꾸거나 계정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누군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팔로잉 해제를 해요. 이게 온라인상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팔로잉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저한테 뭐 팔로잉을 하셨는데 제가 마파를 안 했다. 그러면 99%의 확률로 누군지 몰라서 안 한 걸 거예요. 아니면 제가 놓쳤거나. 근데 전에 마셔도 님께서 저한테 어떤 계정이 본인 건데 혹시 못 알아보실까봐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셔도 님이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마셔도인데 그 SNS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수 있지. 그러니까 특히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SNS는. 가뜩이나 저는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기억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저한테 나는 너를 팔로잉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팔로잉을 하지 않아? 너 나를 피하니? 라고 연락이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짜 못 알아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스24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4대 보험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4대 보험 관련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제가 대충 러프하게 계산한 급여보다 적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사실 급여 명세서를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스24 물류센터라고 하면 책을 주로 판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책이 메인 판매 상품인데 책이 아닌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보통 사은품이 많고, 이때도 그냥 돈이 너무 급해서 물류센터를 간 거예요. 그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책을 모아오는 거를 집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적혀있는 책을 모아다가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갔는데 제가 또 생각보다 그때 체력이 되게 많이 약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화이자 부작용으로 부정출혈이 계속 나고 있었고, 그리고 병원 갔는데도 난소출혈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소출혈 이래가지고 제가 뭔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추운 계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엄청 집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책을 가지러 그 센터 내를 구석구석 다녀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책을 막 하는데, 아무래도 시작한 지 뭐 하루 이틀 됐는데 남들처럼 막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남들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책 권수를 줄을 쭉 세워가지고
영업직도 아닌데 그거를 꼭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1, 2등 하는 거야. 나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랑.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점점 축나는 것도 모르고 되게 너무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던 거야. 근데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것도 약간 텃세라고 해야 되나? 저 여기 한 2달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근데 막 말도 걸고 집도 근처라서 그 셔틀버스도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이 손도 빨라가지고 엄청 일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좀 배워야겠다. 되게 잘하신다. 되게 좋다. 막 이러면서 일하면서도 소소하게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뭔가 그 사람의 심기를 내가 또 거스른 거야. 갑자기 저한테 되게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냐, 뭐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딱 해주지도 않고 그 제가 앞에 회차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직장 내 제일 최고 괴롭힘은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약간 배제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였나 보다. 저희가 집책을 하다가 책을 이렇게 모아오다가 방송이 나오면 포장을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집책하고 포장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이라고 호명받았는데 날 부르는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방송이 그 넓은데 중앙에서만 방송을 하니까 내가 약간 구석 쪽에 가 있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오래 일한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방송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포장하러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때를 제때 못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세트로 포장을 해야 되는 분이 몇 개를 더 한 거지, 나보다. 그런 것들을 되게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얘기하면 이거 방송이 나오면 빨리빨리 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때부터 그냥 되게 쌀쌀맞게 몰라, 됐어, 이런 식으로 약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까칠한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연장 근무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전달 받았어야 되는 이야기를 아마 전달을 못 받았나? 그래서 저 혼자 진짜로 또 엉뚱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왕따를 경험한 사람의 트라우마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제 얘기 같았거든요. 이게 왕따 경험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약간 마음이 약한 상태이거나 멘탈이 좀 안 좋은 상태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회사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그래도 퇴사한다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관리자한테 제가 여기랑 진짜로 일이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집책 양도 늘지도 않고 포장도 할 때마다 같이 하시는 분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저는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때는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제가 잘 일을 못해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더니 관리자가 괜찮다. 지금 일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해보고 괜찮으니까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약간 용기를 얻어서 했어요. 일을 하는데 저녁에 연장 근무를 하는데 저한테 쌀쌀맞게 했던 그분이 저한테 좀 약간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여기서 못 다닐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관리자분한테 죄송한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 알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는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예스24 물류센터가 그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저 점심시간 때마다 노브랜드 가가지고 막 간식으로 먹을 미니 머핀 같은 거 엄청 많이 사왔었거든요. 그거는 좀 재밌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아 근데 참 그때 내가 물류센터 다니면서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물류센터 다니면서 또 그만둬야지 했던 시점이 몇 번 있었던 게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관리자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별거 아니다. 다 정리됐다. 수습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데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바깥으로 빼내고 한참이나 지나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안전사고 같은 데도 되게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누출이라니 막 이러면서 여기 그만둬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도 한 며칠 더 다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말고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몇 가지 있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물류센터는 그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잠깐 끊긴 렌즈 회사 계속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래 제가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첫 편에 얘기했었나요? 약간 뭔가 빠질 수 있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편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물속에 제 신체 일부가 잠기면 약간 둔해진다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도 좀 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사실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여기가 렌즈를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하나씩 검사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좀 참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여기서도 사내 괴롭힘이 방아쇠가 돼서 그만두게 됐었어요. 여기는 근데 너무 심각했는데 제가 이걸 사내 괴롭힘에 대해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자한테만 이런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뒀는데 여기는 제가 계속 다녀야 돼서 월세 내야 되니까 이걸 관리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해결이 되면 계속 다닐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저를 제외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뭐 이런 거를 강요하는 분위기였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제가 져버렸다. 요거는 제가 진짜 오죽 그냥 다니고 싶었으면 장문의 편지 그러니까 손편지로 5장 정도 4장 5장 정도를 써가지고 관리자한테 줬어요. 말로 하기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면 제가 일상의 인격이랑 회사에 갔을 때 인격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밖에서는 이렇게 되게 말 많고 엄청 떠들기 좋아하고 요란 브루스를 치는데 회사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었던 분이 원래 이렇게 과묵한 편이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이 얘기 지인들한테 하면 웃겨 죽는다고 네가 과묵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인격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상대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랑 내적 친밀도가 높아지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지 내적 친밀도가 좀 높아지는 편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냥 질문하면 대답은 잘해요. 제가 먼저 막 궁금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 편은 아니어서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과묵한 인상이다. 제가 이제 렌즈 회사에 다닌 지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겨우 진짜로 사람들 이름 알까 말까 하고 그나마도 다 못 외워가지고 실수할까봐 말을 안 거는 것도 있긴 하다. 그래서 그렇게 막 지내고 있었는데, 한 석 달쯤 돼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하고 겨우 말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나 그것도 좀 싫었었다. 저는 원래 밥을 좀 천천히, 좀 밥 먹는데 되게 온전히 시간을 이렇게 좀 할애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밥을 혼자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밥을 먹고 나왔더니, 같이 일하던 직원이 한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희미야, 왜 혼자 먹었어? 이러는 거야. 저 원래 밥을 좀 천천히 먹고 혼자 먹는 게 편해서 혼자 먹어요. 이랬더니 니 혹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내가 밥을 혼자 먹는 게 자신들이 나를 따돌린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싫었던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나 그냥 원래 혼자 먹는다고 막 설명을 했는데도 내일부터는 다 같이 먹으라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날 괴롭히는 사람이. 근데 나는 그냥 일적으로만 크게 소외되지만 않으면 그냥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 회사에 친구 사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 돈 벌러 왔지. 그러니까 친구가 생기면 좋은데 안 생겨도 상관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밖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그 이미지 때문에 나한테 편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를 괴롭힌 사람이 초반부터 아예 처음부터 저를 괴롭힌 건 아니었고 이게 또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주로 괴롭히는 방법이 노려보는 거였고 근데 제가 노려보는 게 저도 눈빛이 사납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눈빛이 원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빛과 저를 보는 눈빛이 확연히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눈이 그렇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쨌든 걔가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는 걔도 그거였던 것 같아. 자기가 하는 사담에 제가 어울려주지 않아서.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지금 회사도 관리자가 저한테 막 말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았어. 근데 얘는 관리자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사담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자신의 사담에 올려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를 약간 괴롭힌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단답을 하고 걔 표정을 보면 진짜 완전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맨날 하는 얘기가 막 소비 패턴도 저하고 다르고 자기가 뭔가를 사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는 진짜 관련이 1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여름에 자기가 어디로 놀러를 가는데 뭐를 샀고 얘기하는데 나는 놀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여행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표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엄청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이 제일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하고 조금씩 말을 하고 있는데 와서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냥 끊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끊어서 데리고 가거나 약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저한테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저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끼다가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쯤에 이제 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제일 짱친인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붙어 다니는데 그 짱친인 친구가 대전 가는 거랑 광주 가는 거랑 대구에서 출발하면 어디가 더 가깝냐 비슷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대전에도 자주 가고 광주에도 자주 가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대전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가고 광주도 사실 대구 광주 고속도로 타면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중간에 이제 그 휴게소 한번 간다고 생각하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 근데 만약에 운전하지 않고 버스나 기차 같은 거 타고 갈 것 같으면 저기 동대구 가면 광주 유스케어로 가는 버스 있는데 적혀 있는 거는 3시간이라고 적혀 있다. 근데 또 그것도 기사님에 따라서 뭐 조금 더 걸리거나 조금 덜 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차 타면 2시간 안에 간다. 라고 이제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하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걔가 정말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친구 뺏기기 싫은 초등학교 5학년 같은 눈빛?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제가 밥을 또 혼자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밥을 혼자 먹고 있는 거를 또 이제 안쓰럽게 여긴 이제 동생들이 있었어요.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먹어요 하는 거야. 근데 그 집딸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있는 애들이었어. 그냥 세상 즐거운 애들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같이 밥을 먹고 나니까 걔네들이 차를 마시러 가는 거야. 커피를 사러 가는데 나도 따라간 거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서도 걔한테 당한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급격하게 또 친해졌어.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막 즐거운 한때를 즐겼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저를 괴롭히던 사람의 그 괴롭힘을 더 이상 이제 참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관리자한테 줬고, 관리자는 나를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오해 있으면 풀고 잘 지내보자. 라고 해서 나는 이제 나 여기 계속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웬걸? 정말 뒤통수를 1, 2, 3, 3번을 당했거든요. 그 관리자가 저를 괴롭힌 애를 불러가지고 얘가 이런 편지 썼다 그러고 보여준 거야. 그니까 걔는 내가 어떤 부분이 괴로웠다라고 쓴 거를 그거를 반박할 말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뒤통수는 그 관리자가 나를 괴롭힌 애랑 친해서 얘가 너 이렇다고 하던데 맞아? 근데 이미 팔은 안으로 굽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를 괴롭혔던 걔는 이미 이제 반박할 말들을 다 정해가지고, 게다가 걔는 제일 친한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왜 한 명이 얘기할 때의 파워랑 두 명이 얘기할 때의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에서 나를 몰아붙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개별 면담을 하고 다 같이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하던 동료들 전부 다 서로한테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여기서 오해를 풀고 가자라고 말은 했는데, 이미 그 관리자랑 저를 괴롭힌 애랑 저를 괴롭힌 애랑 친한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랬던 적이 있기는 했는데, 알고 나서는 정정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몰라서 실수하거나 놓친 것들은 다음에 다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사하자마자 하루 이틀 3일째에 실수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희미 씨가 그래서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기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시기랑 내가 얘기하는 시기랑 다 틀리고, 나는 근데 그때 너무 또 약간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또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나를 내치기 위해서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짜서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 같아서는 원래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월세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심시간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이제 오해 다 풀린 걸로 하고 다 각자 자리 가 이렇게 했는데 오해는 자기만 풀고 나는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뭔가 정당한 대답도 못 들었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일을 하러 가긴 가야 되니까 제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나는 내가 울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물이 막 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자리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제가 우는 거를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소리라도 내면 전부 나한테 집중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마스크 안으로 눈물을 막 삼키면서, 그거 알죠? 눈물이 이렇게 나면 눈앞에 그렁그렁해서 눈앞에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그 상태로 일을 계속 했어. 근데 그렇게 오후 한 타임이 지나가고 나서 한 타임, 마지막 타임이 남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멘탈이 깨지다 못해. 아니야, 이거는 멘탈이 깨졌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마음이 물리적으로 보여서 뭐 파사삭 사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누가 내 심장을 망치로
두드려 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기 싫었는데, 제가 뒤통수 1, 2, 3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이 관리자였고, 2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었고, 3가, 이게 제일 저는 좀 타격이 컸던 게, 저하고 똑같이 걔한테 괴롭힘을 당한 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제 얘기를 하면서 걔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 두 사람이나 이거를 증언을 했잖아. 근데 결국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를 괴롭힌 애 쪽으로 약간, 근데 이게 이기고 지고가 없는데 어쨌든 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렇게 흐지부지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괴롭힘 당했던 나 말고 다른 친구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가는데 나는 밥 먹을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러 회사 오는데 밥 먹을 생각이 없으면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입맛이 없는데 계속 그 동생이 그럼 나 혼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나는 근데 진짜로 밥 생각도 없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바로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벌려놓고 온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마무리를 해놓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밥도 먹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동생한테 끌려서 식당을 갔는데 이미 뭐 식당 마감 다 했고 뭐 라면 끓여줄 수 있다는데 난 라면도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 거는 안 해도 된다. 내 거는 안 끓여도 된다. 네가 혼자 앉아 있는 게 불편한 거면 내가 앉아 있어 주겠다. 근데 결국엔 내 거까지 시켜가지고 라면이 나온 거예요. 한 젓가락 먹었나? 먹어보려고 저는 음식 남기는 거 안 좋아하니까 먹으려고 한 젓가락, 2젓가락 먹었나? 도저히 더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버리고 나오는데 아니다. 내가 라면을 못 먹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게 뒤통수 3인데 밥을 먹으러 가자 하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괴롭힌 애랑 나한테 밥 먹으러 같이 가자 했던 그 동생이랑 갑자기 부둥켜 안고 서로 내가 미안해 이러는 거야. 최대 피해자는 난데 지네 둘이 껴안고 내가 미안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러는 거야. 지금 나 바보 만들려고 지금 쟤네 둘이 쇼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까지 또 드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나도 저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었어.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돼? 그러고는 나하고 밥 먹으러 같이 가재. 그러니까 내가 밥맛이 없지. 그래서 정말 그날 라면 버린 거는 이때까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제일 많이 버린 날이었거든요. 거의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거를 밥 남기면 아까워. 안 되지. 환경보호.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입에 안 들어가는데 어떡해. 그러고 나와서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일하면서 혼자 진짜 소리도 못 내고 울다가 마스크가 다 젖었어요. 제가 KF94를 쓰고 다니는데 그 두꺼운 마스크가 짜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젖어가지고 마스크를 중간에 한번 바꿔 낀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되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 됐으니까 다 같이 잘 지내자 뭐 이러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면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둘이 액션인 거야. 무슨 나 드라마 보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그 동생도 나처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 계속 여기를 다녀야 되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포지셔닝 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화해하지 못하고 끝났으면 자기는 계속 거기 다니면서 불편해야 될 거 아니야. 나름대로 지 포지셔닝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괴롭힌 애도 너무 진절이 처지지만 맨 마지막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액션을 했던 그 동생도 너무 이게 뒤통수잖아요, 진짜. 차라리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더 괴롭히는 건 뒤통수가 아니야. 근데 나하고 같이 우리 도모해서 이 얘기는 꼭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애가 갑자기 손바닥을 탁 뒤집으니까
이게 진짜 뒤통수였던 거지. 정말 다들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제가 사회성이 조금만 있었으면 저도 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러겠는데 난 그거 안 돼요. 정말 좋아야 좋고 정말 싫으면 싫은 거라서 진짜 너무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다 훑어봤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몇 군데 얘기도 안 했는데 2시간을 녹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곳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곳들까지 해서 알바편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듣는 분들이 짜증내실 수도 있겠지만 직장 이야기 3부까지 마무리를 오늘 하고요. 직장 이야기 4부로 다음 주에 알바편을 한번 할게요. 정말 이게 제가 사대보험 안 냈던 업체들이 밑에 이렇게 쭉쭉쭉 제가 타이틀만 적어놓은 게 좀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하면 정말 4시간, 5시간 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2시간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정말 또 얘기를 하지만 직장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직장에서 되게 맺힌 게 많았나 봐요. 특히 오늘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조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녹음을 2시간 한 것도 한 건데 편집을 2시간짜리를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조금 큰일 났네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편집할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이거 안내를 하지 말고 갈까? 근데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안내를 안 해가지고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 쉽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힘이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기타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힘이스타입니다. 최근에 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연 모집하고 공지는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힘이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힘이스타의 알바 어디까지 해봤니? 직장 이야기 4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녹음 2시간 하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이제 녹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